조금 전 얘기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런 인두껍이란 말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현재 60대 남성, 이 남성은 13년 전, 16년 전입니다. 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2003년이었는데요. 함께 살던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죄로 당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이후 2016년 3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두껍이에요. 아내를 살해하고요. 시신을 유기합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를 하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예. 마음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 이 남성은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소 후,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출소를 하고 약 5개월 뒤가 흐른 2016년 8월입니다. 네. 이 남성이 한 다방에 손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 다방을 운영하던 여사장을 알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이 여성과 2년 정도 동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불길한 예가 뭔가 꼭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동거 생활 순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자신의 아내죠, 이제. 동거녀죠. 네. 동거녀가 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이 동거녀와 다투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의처증 증세 비슷한 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동거녀를 이 못살게 구는 대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올해 7월부터 동거녀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갖고요. 심지어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수사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수사관들을 향해서 쓰면서 그 내용도 올해 7월부터 동거녀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아서 나는 동거녀를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수사관들한테 보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제정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이미 이 자신의 본처를 살해해서 유기해가지고 13년 징역형을 난 13년도 진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살해 직전에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직전에 이제 아마 그 수사관들 경찰에게 자기 자신을 수사할 사람들한테 미리 이제 쓴 건데 그 구실이 이 세상에서 밥 안 차려줘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구실이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의처증 증세를 알아온 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아하. 예. 앞서 출소하는 그 장면 사파 좀 봐주세요. 이 사파 보면요. 손에 두부 들고 있죠? 저 두부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두부.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남성의 위험한 계획 혹시 실행이 됩니까? 예, 실행이 됩니다. 이 남성 결국 이 동거녀와 반찬 문제로 다투다가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어 올려서 이 여성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게 됩니다. 머리 부위라고 하면은 급소란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위라는 걸 알 텐데 이 남성의 폭행, 둔기 폭행은 이 둔기가 상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러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동거녀의 현재 상태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막지 못했을까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둔기로 아이고. 머리 부위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심한 손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큰 후유증 때문에 인지 능력 저하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만다행히 목숨은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치료 일수 불상의 중상이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 일수 불상이라면 김복준 의원님 우리가 보통 뭐 부상당하면 전치 몇 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그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치료 일수 불상이라는 게. 뭐 수사기관에서 저 상해 진단서를 좀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알아야지 이 사람 처벌할 거 아닙니까 하고 의사한테 요구를 하면 의사가 일반적으로는 뭐 전치 4주, 5주 뭐 이런 그 기간을 정해서 줘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가늠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완치 때까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가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악마를 보았다. 진짜 악마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준 게 아니고요. 반찬에 불만을 품었답니다. 반찬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해서 부인이 맞아야 된다면 멀쩡히 살아있을 부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분의 경우에는 둔기가 부러졌길래 망정이지 제대로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냥 살인을 했을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떤 때는 너무 가혹하고 어떤 때 너무 약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던 사람이 나와서 다시 반복으로 죄를 저지른 너무나 많고요.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뭐 조도순 씨도 나올 예정이지만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뭐 쾌감이 든 건 전혀 아니지만 또 다른 재범이 발생될까 이제 두렵거든요. 13년형이 어떻게 보면 본인은 길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로 볼 땐 또 한 명의 생명 앗아갈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 양형 기준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도요. 애초에 의심이 발단이 됐어요. 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 여성과 동거를 해? 왜 그렇게 애초에 그런 선택하지를 말죠. 왜 이런 의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타인의 생각을 가늠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뭐 형사는 직업상 의심이 많은 거고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그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유기까지 했던 사람이 물론 뭐 징역 13년을 받았는데요. 물론 뭐 그 사건을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참작 사유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살인죄, 사체유기죄가 복합됐는데 적정한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요즘에 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6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60세 기준으로 해 갖고 형량을 정했어요. 아하.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형량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정말 자비란 단어는 이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사건에서도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 살인죄 양형 기준을 검토해 보면요, 국민의 법감정과는 꽤나 동떨어져 그러니까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참작 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징역 10년에서 징역 16년 네. 이 범위를 권고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그 살인 미수범은 둔기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를 때렸다고 잔혹해요. 하는데요. 네. 둔기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진짜 죽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출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 게 출소한 지 만약에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면 누범 가중이 됐을 거예요. 누범 기간인데 바로 누범 기간이 지나자마자 지금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굉장히 재범 우려가 많았다는 것인데 네. 이러한 아주 양형에 안 좋은 가중 사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 네. 형일까?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국민정서법이란 법은 없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꼭 정말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범죄자는 63세니까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70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는 네. 거죠. 그때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반찬 투정을 하다가 싸워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제대로 교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만큼의 위험성을 가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미수에 그쳤다고 징역 8년으로 선고하는 것은 좀 많이 선처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적절하게 우리가 보호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일 전에 수사관들한테 나 이 사람 죽이겠다라는 살인의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 편지가 수사관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될 수 없지만 적어도 살인 예비 음모로 수사 정도는 했더라면 또는 피해자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네. 도망이라도 가십시오. 격리 조치, 접근 금지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무고한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또 중상해죠. 중상해까지 입힐 정도까지 우리가 방치됐다는 점이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차제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요. 우리의 양형 기준도 한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